2011년 겨울 서울에서 살고 있던 20대의 김 씨는 웹소설을 연재하는 작가였습니다. 그녀의 수입은 일정하지 않아 월세를 아끼기 위해 새로운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기에 틈텀시에 짐은 필요 없었고 침대와 책상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원룸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작은 반려견인 코미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반려견을 기르는 수입자를 꺼려했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부동산 여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복층 원룸 하나 나왔는데 한번 보러 갈래요? 복층 원룸이라는 말에 김 씨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당연히 월세가 훨씬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가 걱정하며 말했죠. 복층이 월세가 너무 비쌀 거예요. 그 말에 부동산 여사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조금 특이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수입자들이 오래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도 싸고 딱 좋을 것 같아. 김 씨는 의심이 들면서도 호기심에 이끌려 부동산 사장과 함께 복층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복층이란 말에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의외로 반은 그녀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월세도 저렴했고 10층이라 전망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복층으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코미가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 곳만 응시하며 계속 짚고 있었죠.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콤마, 왜 그래? 이제 여기 우리 집이다. 코미는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품에 안긴 채로도 여전히 계단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지저분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결국 복층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삿짐을 정리하며 책상에 앉아 웹소설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등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다만한 그녀는 스위치를 만져보았지만 고장난 현관등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 그녀는 잠시 후 복층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층간 소음이라기엔 너무 가깝게 들려왔죠.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코미가 갑자기 바지를 물어당기며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코미를 떼어놓고 2층으로 올라갔지만 그곳은 너무 좁고 협소해서 소리를 켜고 일어설 수조차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간 그녀는 1층의 책상이 보이는 곳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다시 1층에서 공가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조면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코미는 현관문 앞에서 무언가를 정기하듯 엎드려 있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연재 마감을 마치기 위해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하자 모니터에서 갑자기 빨간 글씨로 내 집에서 나가라는 메시지가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글씨는 그녀가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코미는 여전히 2층을 바라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던 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늦을 시간이라 누구일까 싶었죠. 누구세요? 경비실인데요. 2층에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요. 집이 천장을 자꾸 친다고 하네요. 주의 좀 해주세요. 그녀는 이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컴퓨터 전원을 끄고 잠시 쉬기로 결심했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가며 코미를 부르지만 코미는 여전히 현관문 앞에서 등을 붙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어두운 2층으로 올라갔고 매트리스에 누웠습니다. 새벽 1시
이사로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김 씨는 점점 더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잠시 후 1층에서 귀찮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고 작은 목소리로 코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코마, 너야? 어디 있어? 하지만 코미는 여전히 현관 앞에 있었고 어딘가를 향해 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코미가 혹시 미남이 들어올까 걱정하며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코미를 보며 그녀는 의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얘가 도대체 왜 이래? 코미가 바라보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긴 그녀는 그때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 닫혀 있었던 싱크대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코미가 사료를 찾으려고 열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함에 지쳐 결국 코미를 두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던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난 그녀는 발밑에 있던 남자의 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체는 허리를 굽히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집에서 나다. 그때 계단을 달려 올라온 코미가 검은 남자의 형체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코미를 데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방이 지나고 다음날 그녀는 위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주몰룸은 원래 전세로 살고 있던 젊은 남자가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남자는 결국 집주인을 찾아다녔지만 경매로 빼앗긴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 경매로 그 짐을 낙찰받은 새로운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았지만 이사 온 세입자들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떠나갔습니다. 그의 오랫동안 긴 밤으로 남아있었던 그 방에 그녀가 마지막 세입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코니가 2층 계단을 바라보며 짖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채 그 짐을 떠났고 얼마 후 새로운 젊은 남자에게 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녀를 찾아와 내 짐에서 나가라 고 경고했던 남자는 전세 사기를 당하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젊은 남자의 원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3년 여름 오후 4시경 소나기가 퍼붓는 흥고마을에 1톤 트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서울에서 온 40대 건축가 양 씨였습니다. 1년 전에 이곳에 있는 빈짐을 매입한 그는 이 지역이 이미 심각한 인구 소멸과 고령화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 빈짐을 사서 자신이 살고 싶은 구조로 짐을 지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깃배가 전밖에 있는 작은 항구에 차를 세운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평일 오후였지만 항구는 고요해 있고 고기만이 띠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독점했던 횟집은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괴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양 씨는 그의 새 집이 위치할 곳인 산길 초입의 빈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도착한 뒤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되지 않은 곳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과 철거해야 할 곳들을 체크했습니다. 그때 낡은 처마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풍경이 이상한 종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날씨는 덥고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였지만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흔들리며 종소리를 냈습니다. 양 씨는 별다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예고도 없이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는 틈마루에 앉아 마당에 떨어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그가 꿈꿔온 완벽한 모습 같았죠. 그렇게 한참을 비소리에 취해 있던 그때 갑자기 녹슨 대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찾아온 걸까 싶어 대문을 바라보았지만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당을 걸어가서 대문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문 밖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대문이 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돌아서던 그는 그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마당에 들어와 있던 사람은 키가 작은 백발의 할머니였고 그녀는 마당에 서서 서막 끝에 매달린 풍경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풍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마말놈의 종소리다 또 시작됐구다. 그는 반함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그를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바람도 안 부는데 저놈이 혼자 울었겠지. 정말 그랬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고요한 마당에서 서막 밑에 달린 풍경이 흔들리며 종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예이, 할머님.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야? 그냥 바람에 흔들린 바에다. 할머니는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일 치르기 전에 썩 지내서 나다. 이놈아, 귀신터에 무슨 짐을 짓겠다고 여기까지 지어와. 그의 어깨는 잠시 움츠러들었지만 할머니의 서슬퍼런 말에 멋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것이 또 귀신을 불러 모으고 있구만. 귀신을 불러 모으고 있어.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도망치듯 짐을 떠났습니다. 그는 흔들리고 있는 종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나기가 장대처럼 퍼붓던 오후가 지나고 밤 8시쯤 비는 그쳤지만 짐은 생각보다 훨씬 보수할 곳이 많았습니다. 그는 마루 위에 누워 도면을 살펴보며 서울에서 가져온 침담을 펼쳐 빈집에서 하룻밤을 지낼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흉가처럼 신경이 쓰였지만 그래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장이 내려앉은 방에 들어가지 않고 바닥이 턴턴한 마루 위에 침담을 펼쳤습니다. 마루에 누운 그는 잡초가 무성한 마당과 녹슨 대문이 한눈에 보이는 광경을 바라보며 고요한 어둠 속에서 기분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긴 집 마당에서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화납이라도 하듯 산 너머에서는 들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싹한 기분을 느끼며 침낭 속에서 잠이 들려던 그때 낮은 밤 너머로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머로 보이는 사람의 얼굴은 마루에서 자고 있는 그를 쳐다보는 듯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뒤추며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손전등을 뒤추었을 때는 이미 방 너머로 보였던 사람의 얼굴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는 짐을 보수할 때 단단히 쌓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침낭 속에 눕던 그때 녹슨 대문이 열리며 검은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형체를 바라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 형체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며 마당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포를 덜덜 떨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그에게 다가왔고 코를 찌르는 악취가 진동하며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서늘한 냉기가 그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두 걸음 그의 코앞까지 다가온 검은 영체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두 다리를 질질 끌며 그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반절이 지도하며 제발 오지 말라고 했지만 볼이 질질 끌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형체는 거의 가까이에 다가와 거칠 숨소리를 내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고 있을 때 그에게 공포를 안겨주던 소리들이 멈추고 녹슨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종소리가 귀신을 불러 모은다고.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종이 한 번 울릴 때마다 대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벌벌 떨며 마루를 가득 채운 귀신들의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눈을 뜰 수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공포에 떨고 있던 그는 가까이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사라지자 슬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는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그를 노려보는 새까맣게 변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몬도화처럼 구멍이 뚫린 듯 텅 비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심음순이다 새어 나왔습니다. 마룻바닥을 헤매고 다니던 검은 명체들은 할아버지처럼 바닥에 엎드려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눈동자들이 그를 향해 있었고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좀소리가 귀신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두 손을 얼굴 앞에 모은 채로 할아버지에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의 관청에 여기저기서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점점 선명하게 들리다니 그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매 산 사람이 여기에 와 있다 는 소리와 이놈을 쫓아내야 한다는 목소리, 그리고 이놈을 죽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좀소리가 울려 퍼졌고 대문이 열리면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마당에서 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마룻바닥에 누워 떨고 있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놈 눈에는 내가 산 사람으로 보이냐, 이놈아? 그는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더 다가온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두 눈은 새까맣게 구멍이 뚫려 있었고 겨울 바람보다 차가운 냉기가 그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으로 걸어가서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의 바람을 불었습니다. 오싹한 종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멀리 산 너머에서 들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루에 납작 엎드려서 그를 바라보던 검은 형체들이 마당으로 걸어나나 집안 곳곳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그 집에서 도망쳤고 차를 몰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이 매입한 김집이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령이 되어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고 김집의 주인도 세상을 떠난 뒤 아무도 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집에서 한눈에 보이는 뒷산에는 돌아가신 마을 어르신들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짐을 허물어 새 짐을 짓겠다는 계획을 포기했고 지금도 그 짐은 김집으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한 점 없는 김집 마당에서 울려 퍼진 종소리는 지금도 어촌 마을 골목에서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여름 서울에서 살고 있던 30대 여자 감씨는 멀리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친척의 장례식장에 참석했습니다. 한 차례 조문객들이 떠난 늦은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옷을 손에 들고 장례식장을 나서던 그때 허리가 잔뜩 굽은 뒷반의 노파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못쓸 것이 붙어버렸구만.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겉옷을 살펴보았습니다. 옷의 모래가 묻은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고 그녀의 어깨 위를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끌고 또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남자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산복을 입은 아내와 어린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그녀에게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해 뜨기 전까지 절대 잠들면 안 돼. 하룻밤이다. 딱 하룻밤만 버텨. 내 말 꼭 명심이다. 그녀는 이상한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새벽 1시 교통사고로 정체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그녀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도로를 검색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들어가서는 안 될 일반 국도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서울까지 남을 시간은 2시간 남짓이었지만
정체된 도로를 한참 달리던 그녀는 점점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국도는 지나가는 차량도 거의 없었고 밖은 보이는 선단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졸음을 참으며 한참을 달리던 그녀는 한적하고 어두운 시골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던 그녀는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눈이 감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던 그녀는 도로를 벗어나기 직전 뛰어나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조금만 늦게 새로 떠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취로해도 졸음운전을 한 적이 없었던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신경이 쓰였지만 머리가 아파서 다시 차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이상할 정도로 졸음이 밀려오던 그때 그녀는 졸음 쉼터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졸음 쉼터로 진입하여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화장실과 텀산까지 닫힌 졸음 쉼터는 시골 국도간에 혼자만 있었고 그곳이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지만 소변을 참을 수 없어 차에서 내려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스위치를 켜봤지만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휴대폰 불빛을 켜고 담 뒤에 앉아 참았던 보리를 보고 있는데 그 순간 화장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차가 들어왔다. 마침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던 그녀는 조금 안도하며 생각했습니다. 보리를 마친 그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졸음 쉼터 주차장에는 그녀의 차 외에는 다른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람이 더러울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하며 다시 자동차로 돌아갔습니다. 운전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할머니라 했던 말이 여전히 신경 쓰였지만 너무 피곤해 잠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아무도 없는 국도면 졸음 쉼터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불편한 운전석에서 자다 뛰어나는 순간 누군가 자동차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눈을 번쩍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자동차 문은 잠겨 있었고 별일은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장시간 운전으로 너무 피곤해 악몽을 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를 출발시키려는데 거실에 있어야 할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화장실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두운 차창 밖을 바라보던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가져오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행히 핸드폰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서둘러 핸드폰을 손에 들고 차로 돌아온 그녀는 운전석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문이 안 열리지? 조수석 문과 뒷문도 당겨보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을 치며 어둠 속을 주시했습니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갑자기 멈추더니 거칠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이 끊어질 것 같을 소리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자동차로 달려가서 거칠게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이리저리 시선을 옮기던 그녀의 눈에 화장실 앞에 떨어져 있는 자동차 키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을 달려가서 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정신없이 차에 올라탄 그녀는 자동차를 출발시키기 위해 헤드라이트를 켰습니다. 그런데 헤드라이트 불빛이 밝혀진 곳에 한쪽 다리를 절면서 자동차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불빛 속에서 점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자동차 본네트 위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얼굴을 자동차 아비리에 바싹 붙이더니 운전석에 앉아있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남자는 눈동자를 굴리며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입을 트어막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정면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은 장례식장에서 할머니 손에 끌려왔던 그 밤 영정사질 속에 있었던 바로 그 남자 얼굴 같았습니다. 남자는 소름 끼치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고통스러울 신음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장례식장으로 다시 다니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수롤 마을에서 살고 있는 무단이었고 장례식장에 조물을 갖다나 복도를 서성이는 원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원엄은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고 부러진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내내 그녀를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눈에만 그 원원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자였고 늦은 시간에 장례식장을 떠나는 그녀를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오단 할머니는 그 남자나 외로운 저승길에 그녀를 데려가려고 따라왔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 운전 중에 졸음이 쏟아졌는지 매 그렇게 피곤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단 할머니가 오늘 밤은 절대 잠을 자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알 것 같았습니다. 오단 할머니는 그녀를 신당으로 데려마 귀신을 쫓는 의식을 진행해 주었고 이승에서 떠놀지 마시고 저승으로 가시겠다는 말을 전하며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날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를 절며 그녀를 찾아왔던 졸음쉼터의 남자는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다진 채 그녀를 따라온 원혼이었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남자의 고통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그녀는 저도 모르게 서글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승에 대한 미련과 억울함을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내 남자의 한이 깊이 남아있는 것을 깨닫고는 한동안 멍하니 운전대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오단 할머니의 의식을 통해 그 남자는 저승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그녀는 한동안 그날 밤의 기억을 잊지 못했다. 2012년 여름 나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한 영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그 프로젝트에서 연출 지휘를 잡게 되었고 처음으로 내가 직접 영화의 연출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텀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영화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여러 번 위기를 맞이해야 했고 촬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로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특히 영화의 핵심 배경이 될 전원주택을 구하는 일이 난항을 겪고 있었다. 예초부터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촬영 장소를 대여할 수도 없었다. 감독과 조감독까지 나서서 지인들에게 촬영 장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수소문했지만 전원주택을 흔쾌히 대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화 제작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절박한 사정을 알고 있는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전원주택 아직 못 구했지? 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거의 토기 상태야. 예초에 예산도 없어서 영화가 엎어질 것 같다. 그때 친구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혹시 지금 바텀으로 올 수 있어? 바텀? 거긴 왜? 여기 테라나 하나 있는데 촬영 장소로 괜찮을 것 같다. 나는 별다른 기대 없이 친구의 말을 듣고 바텀으로 향하기로 했다. 저녁 9시가 조금 넘을 시간, 도로를 한참 달려 산길 초입에 차를 세운 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와 만났다. 친구는 바텀에 살고 있는 지인에게 들은 정보를 토대로 테가를 보여주겠다며 나를 이끌었다.
우리는 손전등을 들고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야, 이런 곳에 무슨 집이 있다고? 진짜 계단에. 솔직히 무섭다. 진짜 있다니까. 봐서 보면 알 거야. 일단 따라와. 친구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따라가던 그때 정말로 어둠 속에서 전원주택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판적한 산속이 미치한 집은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뭐야, 누가 이런 곳에 집을 지어놨지? 나는 순단한 마음에 중얼거렸다. 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살짝 열려있는 대문을 밀어보았다. 녹슨 철문이 지리한 소리를 내며 조금 더 열렸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개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야, 괜히 들어갔다가 신고당하면 어쩌려고? 그냥 돌아다자. 이 집 보면 모르겠냐? 버려진 지 몇 년은 된 집이야. 들어가 보자. 나는 속으로 거부감을 느꼈지만 친구를 따라 조심스럽게 마당 안으로 발을 디뎠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고무 호스와 이초기가 널브러져 있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인공 연못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썩은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악취가 났다. 2층으로 지어진 집은 내벽이 갈라지고 금이 간 상태였고 반쟁이던 물이 건물을 감싸고 있어 더욱 의심스러웠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친구에게 다시 말했다. 진짜 버려진 집 맞아?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친구는 지이치 않고 집 쪽으로 달아났다. 그는 거실 통유리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 집 안을 살펴보았다. 야, 이거 봐. 가구도 다 그대로 있네? 사람들만 갑자기 사라진 것 같다. 정말 그랬다. 거실 안에는 넓은 소파와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장면이 기묘하게 느껴졌지만 친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 앞으로 걸어갔다. 나, 들어가 보자. 나는 재빨리 말렸다. 미쳤어? 이 정도 봤으면 됐지. 그냥 가자. 하지만 친구는 내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현관문을 밀어 열었다. 그 순간 우리가 열고 들어왔던 녹슨 대문이 갑자기 덜컥 소리를 내며 닫혀버렸다. 나는 깜짝 놀라서 친구의 팔을 붙잡았지만 친구는 태연하게 말했다. 그냥 바람 불어서 그런 거라. 뭘 그렇게 쫄아? 그렇게 우리는 결국 그 전원주택의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집 안은 오래된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전기 장판이 깔려 있었다. 벽에는 몇 년 동안 다니지 않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널려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다 타버린 양초와 막걸리 병이 놓여 있었고 2층이 있는 방문 중 하나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친구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안에서 걸어 잠든 듯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청소만 하면 촬영하기 괜찮을 것 같은데 친구는 마치 이곳이 완벽한 촬영 장소라도 되는 듯 말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말했다. 일단 그냥 돌아갔다가 낮에 다시 오자. 밤에는 너무 으스스해. 언제 다시 와? 온 김에 쭉 보고 가자. 그렇게 우리는 결국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자 아담한 거실 공간이 나왔고 양쪽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방문이 보였다. 그런데 한쪽 방문에는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나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친구는 망설임 없이 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서 퀴퀴한 악취가 풍겨나왔다. 우리는 보르는적으로 코를 막으며 물러섰다. 작은 방 안에는 덤안에서나 볼 법한 혼자용 침대가 놓여 있었고 침대 옆에는 줄을 당기면 울리는 작은 종이 매달려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폐가가 아니었다. 이 지뢰는 뭔가 남아 있었다. 친구는 침대 옆에 있는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고요한 산 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 소리는 무리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나오는 곳을 찾으려 커튼을 열었고 그때 쾌쾌한 냄새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잡초마 무성한 마당에서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형체는 구정물이 가득한 인공 영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나는 겁에 질려 몸이 얼어붙은 채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창문 밖을 바라봤지만 방금 전까지 있던 사람의 형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분명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층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친구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고 유리가 깨졌을 법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거실과 유리방, 중문 모두 멀쩡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깨진 거지? 우리는 이상한 기분에 식사여 변을 두리번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친구가 잠겨있던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친구는 어안이 번번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아까 봤지? 분명 잠겨 있었는데 이게 왜 열리지? 친구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안방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 너머로는 어두컴컴한 마당이 보였고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게 왜 깨졌지? 그때 갑자기 2층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줄을 잡아당기지 않으면 종이 울릴 리가 없었습니다. 친구와 나는 비명을 지르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잡고 돌려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는 손을 덜덜 떨며 다시 시도했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실에서 낮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랴? 여기는 어떻게 왔어?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도 무언가 이상한 기호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결국 현관문을 숨껏 잡아당기며 문을 열었고 우리는 미친 듯이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 있는 인공 연못 옆에 검은 사람의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우리를 발견하더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의 몸이라 할 수 없는 흐릿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곧장 우리에게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얼어붙어 손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던 그때 다시 2층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형체는 종소리가 들리자 집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더 이상 버려진 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며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바깥으로 전원주택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고 곧장 차에 올랐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그날 가평 전원주택에서 들렸던 여자의 목소리는 과연 버려진 짐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여자의 훈련이었던 걸까? 2016년 여름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 최 씨는 한 달 전부터 고시원 야간 총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서울 내막에 위치해 있었고 4층은 여자들이 사용하는 전용 공단이었고 5층은 남자들이 사용하는 전용 공단이었습니다. 방은 한 평이 조금 넘는 크기로 작은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만이 있을 정도로 매우 협소했습니다. 근처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나 금전적인 이유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이 어렵지 않았고 총무실에서 쉴 시간도 많았지만 이사만 해도 그녀의 전임자들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고 그녀는 면접을 볼 때부터 오랫동안 일을 해줄 수 있냐고 묻는 사장에게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동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야난 총무는 언제나 진잔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소나기가 쏟아지던 새벽 1시, 사칭 끝단이 있는 중년 여자가 총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사실 끝단 여자는 매일 새벽 1시가 넘을 때마다 소음 문제로 총무실에 찾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총무실 문이 열리자 초조한 표정으로 끝단 여자가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옆방에 사람 없는 거 맞아? 두 방 순환불은 일주일 전에 나가셨나요? 여자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며 총무를 데리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친구는 침대 옆에 있는 줄을 잡아당기며 보요한 산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뭔가 이상하고 오싹한 기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며 신경이 쓰였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조막 무성한 마당에서 검은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구정물이 가득한 인공 연못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나는 검에 질려 친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친구는 창문 밖을 바라봤지만 방금 전까지 있던 그 사람의 형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동면이 그 자리에서 보였는다. 갑자기 1층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친구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구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갔고 나는 그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유리가 깨졌을 법한 곳을 찾아봤지만 거실과 요리당, 중문 모두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뭘 깨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잠겨있던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친구는 어안이 번번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아까 봤지? 분명 잠겨 있었는데 왜 열리지? 친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안방 창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던 나는 궁금해졌습니다. 저게 왜 깨졌지?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2층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줄을 당기지 않으면 종소리가 날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지르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문을 잡고 돌려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는 손을 덜덜 떨며 다시 시도했지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실에서 낮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여기는 어떻게 왔어? 그 목소리를 들은 나는 한참을 들었다고 생각하니라 친구도 그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친구는 현관문을 숨껏 잡아당기며 문을 열었고 우리는 미친 듯이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마당 구석에 있는 인공 연못 옆에 검은 사람의 형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가 우리를 발견하더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온전한 사람의 몸이라 할 수 없는 그릿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곧장 우리에게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발이 얼어붙어 손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다시 2층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형체는 종소리가 들리자 집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때 더 이상 버려진 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며 도망쳤습니다. 차에 올라타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그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바텀 전원주택에서 들렸던 여자의 목소리는 과연 버려진 짐을 떠나지 못하고 떠도는 여자의 훈련이었을까? 2016년 여름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 최 씨는 한 달 전부터 고시원에서 야간 총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서울 매막에 위치해 있었고 4층은 여자들이 사용하는 전용 공단, 5층은 남자들이 사용하는 전용 공단이었습니다. 방은 한 평이 조금 넘는 크기도 작은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만이 있을 정도로 매우 협소했습니다. 근처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나 금전적인 이유로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이 어렵지 않았고 총무실에서 쉴 시간도 많았지만
이사만 해도 그녀의 전임자들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고 그녀는 면접을 볼 때부터 오랫동안 일을 해줄 수 있냐고 묻는 사장에게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동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야난 총무는 언제나 진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소나기가 쏟아지던 새벽 1시 4층 끝방에 있는 중년 여자가 총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사실 끝방 여자는 매일 새벽 1시가 넘을 때마다 소음 문제로 총무실을 찾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총무실 문이 열리자 초조한 표정으로 끝방 여자가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옆방에 사람 없는 거 맞아? 그 방 수돗물은 일주일 전에 나가셨나? 여자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며 총무를 데리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비상구 계단을 올라가다가 만난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연신 손목시계를 쳐다보던 남자의 손에는 크림빵이 들려 있었고 그것이 그녀의 지역 손에서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몰래 들어왔는지 열쇠도 없이 방에 들어간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만약 그 남자가 아직 이곳에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하며 성큼성큼 복도를 걸어가 기상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에 남자가 아직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때 댐기에서 기상구 문이 기이한 소리를 내며 덜컥 닫혔습니다. 오싹한 기구를 느끼며 돌아서던 그때 기상구 문 앞에 두꺼운 저울옷을 입은 작은 체구의 남자가 고개를 툭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계단 아래로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라고 소리쳤지만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비닐도 뜯지 않은 크림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크림빵은 분명히 산해고에서 본 것과 동일한 봉지였고 이미 먹은 것처럼 비어있는 빵 봉지가 방 안에 남아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막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공간이라서 남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남자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방에 몰래 숨어들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남자가 입고 있는 두꺼운 옷에서 흥겨울처럼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손에 들린 크림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더니 그녀에게 빵을 내밀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에 그녀는 공포를 느끼며 미친 듯이 1층으로 도망쳤고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보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확인해 본 결과 기상구 계단에는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다른 직원들은 그녀가 헛소리를 한다고 수긍하냐 결국 그녀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 총무실로 돌아온 그녀는 일을 그만두기 위해 가방에 자신의 물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판소에 쓰던 수첩이 보이지 않아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산해고에 있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고시 규칙을 어기고 아내와 함께 산해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반쪽이를 얻을 돈이 없어서 고시 규칙을 어기고 몰래 아내의 방을 이용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 일인 고시 헌비는 하루빨리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아내가 크림빵을 너무 좋아해서 빵만 가져다 주고 갔습니다. 너무 춥고 피곤해서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내의 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나 야난 총무님에게 발각되어 이 반 선물을 쓰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발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쫓아내지 말아 주세요. 이곳에서마저 쫓겨나난 아픈 아내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일임 고시 헌비는 어떻게 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염치 없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절대 아내 방에 몰래 들어가지 않을 테니 아내가 좋아하는 크림빵만 전해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편지를 읽던 그녀는 손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고 남자의 숨겨진 사연에 대해 알게 된 그녀는 그저 어안이 번벙한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는 왜 그랬을까? 그녀는 그 빵봉지와 남자의 행위, 그리고 그날 밤의 상황을 떠올리며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미 이곳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겨울옷을 입고 있던 남자의 손에 들린 크림빵과 산해고에서 발견된 다 먹은 빵봉지를 떠올렸습니다. 비어있는 방에서 들려오던 도사남의 목소리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며 반환을 숨겨 고시원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날, 고시원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중년 남자에게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산해고에 살고 있었던 여자나 몸이 쇠약하고 병색이 짙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반쪽에를 얻을 돈이 없었던 남편은 월세 보증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하며 모식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아내의 병원비와 약값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고시원비는 점점 밀리기 시작했고 사장과 충무는 여러 차례 아내에게 밀린 고시원비를 갚으라고 요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들고 아내의 고시원방을 찾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위에 덜덜 떨던 남편은 아내의 방에서 잠이 들었고 그 모습을 야난 충무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남편은 반성문과 밀린 고시원비를 받겠다는 박서를 제출한 후 고시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기 전에 야난의 배달 일을 하다가 빙판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색이 짙어진 아내는 밀린 고시원비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시원에서 쫓겨나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러나 금수 아내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어두운 비상구 계단에서 크림빵을 들고 있던 남자는 아내가 혼자 있을 것을 걱정하며 찾아온 남편의 훈련이었을까요? 그는 그녀에게 반항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